우리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일을 한다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워라밸도 좋고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도 했는데, 이런 곳들이 어떤 곳이냐면은, 안녕하세요, 페이지 터너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워홀을 오신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직업 혹은 직장입니다. 워홀을 오신 분들이 목표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기각하게 되시는 이유 중 가장 큰 두 가지가 바로 직업과 집인데요. 오늘은 워홀 직업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주나 캐나다 같은 선진 서구권 국가에서 일을 한다면 어떤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선진국답게 일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을 잘 지키고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라든가 가치가 잘 지켜지는, 그리고 다름에 대한 리스펙이 있고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조금 한국보다는 유쾌한 분위기에서 덜 강압적이고 덜 수직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를 꿈꾸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도 그렇기는 해요.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캐나다 같은 오래전부터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서구 국가들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 친구들은 정말 노동자의 가치가 잘 지켜지는 환경에서 자랐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한 걸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경쟁 상대가 프랑스였거든요. 체코는 유럽에 있고 아무래도 프랑스랑 가깝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랑스가 될 거라는 게 유력했는데, 한국이 된 이유가 원전 공사 기한을 맞춰서 원전을 완성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공사 기간 내에, 약속된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고 그걸 못할 것 같을 경우에 주말에도 일을 하고 야근을 하면서 그걸 완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내가 쉬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근무 시간 내가 열심히 다 했어. 근무 시간 내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다 못 끝냈어. 그러면은 지원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실제로 핀란드에서 프랑스에 원전을 맡겼대요. 공사를 해달라고. 그게 원래 4년인가? 공사 계약 기간이었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완료하는데 13년 이상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공사 기간도 한 3배로 늘어나고 비용도 3배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소송까지 가기도 했는데,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은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가지고 공사 기간 내에 완료를 한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는 3년이 걸렸대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 제시한 기간은 6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3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이걸 기간 내에 예산에 맞춰서 완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웃긴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겪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 친구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레스토랑에 취업을 했는데, 레스토랑이 건물을 내부를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성당 같은 곳을 고급 레스토랑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그 친구가 7월에 면접을 보고 8월에 합격이 돼가지고 9월 오픈 예정이었던 레스토랑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는 9월에 오픈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받으러 오세요 라고 8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8월 초에 합격이 돼가지고 8월 중순에도 트레이닝도 받고 그랬는데, 딱 날짜가 되니까 연락을 안 해, 레스토랑에서.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공사가 지연됐다, 10월에 할 것 같다, 나중에는 1월 말에 할 것 같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하는 게 목표다, 아직도 오픈을 안 했는데 하는 말은 발렌타인데이 전까지가 목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리는 날이 발렌타인 전일지 후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녹화하는 2월 10일에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을 보면은 4년 전이더라고요. 그럼 4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는 건데, 건물 리노베이션은,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안을 뜯어내고 리모델링 하는데 4년이 넘게 걸린다. 정말 신기하죠. 물론 되게 큰 건물이긴 해요. 근데 큰 건물이라고 해봤자 빌딩을 새로 지을 시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도 짓는 시간인데 4년이면은 건물 내부를 리노베이션 하는데 4년이 걸린다, 4년이 넘게 걸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속이 탈 수 있는데, 소비자나 오너 입장에서는.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편하죠. 수식 같은 거 다 지켜주는 거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한 5분만 더 하면은 일이 끝나는데, 얘들은 업무 시간 끝났어, 나 가야 돼, 그러고 5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하면 30분 더 걸리고 1시간 더 걸리는 일인데, 그냥 5분 야근하기 싫다고 그냥 집에 가. 그냥 여긴 너무 당연한 거야.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든 끝내고 가는 게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는 내 권리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캐나다라든가 서구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은 한국보단 낫겠지, 우리나라 캐나다나 호주에서 일을 한다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워라밸도 좋고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도 했는데, 이런 곳들이 어떤 곳이냐면은 오너가 동아시아권 사람인 경우에 작은 회사에 해당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곳은 세 곳 한국 회사, 중국 회사, 일본 회사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작은 회사의 사무직, 저는 캐나다에서 일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중국 회사는 정말 작은 회사 아니면 큰 회사거든요. 정말 작은 레스토랑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커다란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정도 대규모 테크 기업, 알리바바 이런 곳들인데 큰 곳은 괜찮아요. 근데 작은 곳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최악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회사, 워낙 문화 강국이다 보니까 서구권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낭만이라든가 일본을 되게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 일본만큼 안 좋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랑 비슷해요. 일본이랑. 제가 봤을 때 아시아권에서 한국만큼, 물론 동아시아권 기준입니다. 유럽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쪽은 우리나라랑 지역이 다르기는 한데 동아시아권에서만큼은 한중일 중에서는 한국이 최고다. 우리가 일본 제꼈어요. 나라가 잘 사는 만큼 GDP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만큼 그 나라의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인권이 잘 보장된다. 근데 전반적으로 동아시아권 자체가 서양권과 비교해서는 조직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서양 같은 경우는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게 특이한 거고 개인의 권리를 찾는 게 당연한 건데 동아시아권 문화 같은 경우에서는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기본이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그럼 이런 서구권의 개인주의 문화 베이스의 문화와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의 베이스의 차이는 어디서 왔냐라고 보면은 바로 농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제가 EBS에서 하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봤는데요. 거기서 촌균수의 저자로 유명하신 제러드 다이아몬드님께서 동서양 문화권의 차이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동양 문화권에는 쌀이 주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를 해야 돼요. 근데 벼농사는 땅을 개간해서 수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대량의 물을 때려 부어야 하는데 이게 혼자는 안 되잖아요. 이런 농사 방식은 결국 협업을 필요로 하고 협업을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희생이라든가 집단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 서구권은 밀농사 베이스죠. 밀농사 같은 경우는 대량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도 물을 충분히 얻고 땅을 개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문화적 차이 외에도 서구권 국가들은 옛날부터 부유한 나라였으니까 직장 내 문화가 훨씬 더 노동자에게 보호적인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다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캐나다에는 과로사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챗GPT한테 과로사에 대해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카로시? 라고 하는 거예요. 카로시가 뭐야? 그러고 봤더니 이게 일본어가 어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관련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마다 폭염이 오면은 뭐 택배하시는 분들 돌아가시고 이런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과로사로 누가 죽었다는 뉴스를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걸 검색하다 우연하게 발견한 건데 캐나다에 있는 가장 많이 일하는 주가 뉴펀들랜드 지방이라는 곳인데 이 지방 노동자들이 주간 38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고로 캐나다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은 풀타임 근무라고 잡힙니다. 한국은 40시간이 기준이지만 캐나다는 30시간 기준으로 하고요. 주변에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40시간이라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보통 근무 시간이 하루에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동아시아권 회사 오너가 있는 곳에서 일한다? 그럼 이게 이제 남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직업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입니다. 이곳이 최악이어서가 아니고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캐스모라든가 우벤유라든가 이런 한국인 커뮤니티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채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도 생각해야 돼서 사무직으로 알아보다가 캐스모 통해서 한인 회사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인분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인을 선호하세요. 저도 한국인이 최고다, 뭐 한국인 일을 제일 잘한다 이런 말을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얼마나 다르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나와보니까 한국인만큼 성실하면서 스마트한 민족이 정말 없어요. 성실만 하다거나 조금 게으른데 머리만 좀 좋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은데 한국인들은 성실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일하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죠. 물론 개인차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도 한국인을 우선으로 채용할 것 같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 오너가 있는 회사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인 사무직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어가 늘지 않는다. 두 번째, 너무 회사 분위기가 올드하다. 세 번째로는 급여가 너무 낮다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거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회사 사람들이 전부 한국인입니다. 그러면은 영어를 쓸 일이 없겠죠.
제가 하던 업무는 외부 거래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랑 컨택할 일이 많은 일이었어요.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일할 때 그래도 영어를 좀 쓰면서 비즈니스 영어가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퇴화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도 올드한 게 여기서 사업을 하셔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세요. 되게 옛날에 캐나다로 넘어오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살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입사해서 맨 처음에 받은 그 온보딩 종이에 나와있던 멘트가 주인의식을 갖자였거든요. 저는 이 멘트를 한국에서는 거의 10년 전에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최근에 이런 멘트가 쓰인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멘트 자체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커리어나 개인적인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런 멘트를 회사에서 할 거면은 직원들한테 돈을 많이는 못 주더라도 캐나다의 평균적인 수준을 맞춰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 사무직으로 들어간다 싶으면은 못해도 20불은 준다, 시간당. 보통 22, 3달러가 평범한 것 같고 조금 괜찮다 싶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혹은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25달러 내외로 받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막 구직을 하면서 인디드라는 곳을 알아봤는데 TPL, 토론토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죠. 도서관인데 거기서 단기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세무보조 업무를 뽑고 있었는데 시급이 27달러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했던 한인 회사의 사무직, 업계 최고 대우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업계 1등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사였는데 제 시급은 18.25달러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인들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무직 하이어링 하는 걸 보면은 보통 최저임금도 되게 많고 18달러, 19달러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 뽑는 건데 18달러는 좀 너무하지 않나. 대충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급이 18.25달러면은 최저임금보다 한 6% 정도 높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시급이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 되니까 1시간에 연봉으로 치면 2,400만원 정도였고 이것보다 5%에서 6% 높다고 가정을 하면은 2,500만원, 2,600만원 정도인데 근데 서울에서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로 2,800에서 3,000원 주죠. 그러면은 최저임금보다 20%에서 30% 높은 건데 토론토 기준으로 봤을 때 17.25달러보다 20% 높으면 한 20불 정도 되는 거고 30% 정도 높으면 22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나 캐나다나 최저임금 대비 중소기업 일반적인 채용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20% 30% 정도 높다. 이게 저는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 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바 뽑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한인 회사는 최저임금으로 뽑는 데도 많고 최저임금보다 10% 정도 더 준다. 사실 최저임금보다 10% 더 주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직장인데 그리고 뭐 최저임금을 주면서 주인의식을 강요한다. 이거는 조금 선 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오래 근무한 한인 1.5세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한인 회사가 좀 급여가 유독 낮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업무량이 낮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업무량 되게 빡센 편인데 이 외에도 워낙 한인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다 금방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가 없는데 어떤 한인 사장님은 수습기간이니까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봤고 또 어떤 분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직원들 임금은 밀리고 직원들 돈은 떼먹고 이런 것도 봤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한국인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분들 진짜 얄미운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유리한 쪽 문화를 선택을 해요. 캐나다 노동법이나 문화가 유리할 때는 캐나다에서는 이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국 문화가 더 유리할 때는 야 너 한국 사람인데 한국이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인 식당은 괜찮아요. 한식당 같은 경우는 잘 되는 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캐나다는 팁을 주는 문화권이고 이 팁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일자리 구할 때 생각도 안 하고 팁 뭐 얼마나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구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식당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식당 쪽 팁 진짜 엄청나게 나옵니다. 요즘 그래도 옛날보다는 한국 문화가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한식당도 꽤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식당은 괜찮다. 돈이라도 많이 벌으니까. 근데 한인 사무직은 돈도 못 벌고 영어도 안 늘고 사내 분위기도 별론데 일도 빡세다. 제가 겪은 걸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모회사에 사무직으로 들어갔죠. 여기가 워낙 좁아가지고 회사를 특정하지는 않을게요. 저는 18.25달러로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시기가 성수기를 앞두고 입사한 거였어요. 근데 성수기 때가 딱 되니까 거의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주 4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1.5배 오버타임 페이를 줘야 돼요. 주 60시간까지 일했다고 근무를 가정하면은 44시간까지는 계약된 금액인 18.25달러를 주고 그 외에 16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인 17.5달러? 뭐 이 정도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그냥 18.25달러만 딱 지급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1시간당 10,000원 차이거든요. 꽤 크잖아요. 이게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로 치면은 진짜 많이 한 달은 60시간 넘게 오버타임을 근무한 적도 있는데 나중에 근무를 다 하고 나서 월급 들어온 거 찍혀서 보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월급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버타임 페이가 우리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불법 아니냐? 불법 맞는데 너 그럼 입사할 때 왜 안 물어봤냐? 너무 황당하잖아요. 오버타임 페이는 법인데 법을 안 지킬 거라는 걸 디폴트로 깔고 근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시급이 좀 많이 주면서 이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근데 뭐 18.25달러 주면서 오버타임 페이는 안 주고 제가 계산을 때려보니까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거죠. 최저임금 받으면서 모든 법적인 돈을 다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급여가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팀 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근무 기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나간다. 조금 어이가 없긴 한데 오버타임 페이 수당 퉁치는 거. 그래서 제가 대리님한테 물어봤어요. 인센티브가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500달러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대리가 500달러인데 사원이면 당연히 그보다 적겠죠. 그리고 500달러가 내가 3달 동안 야근을 했는데 한 달 일한 야근 수당도 안 돼. 아니 이건 뭐 조선모사도 정도가 있지. 한 달치 야근 수당도 안 되는 수당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면 생색을 낸다? 이건 너무 사람을 바보로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회사는 당연하게 사람들이 자주 빠져나가죠. 돈도 적게 주고 일도 빡세고. 그래서 저는 들어왔을 때 제 사수가 부장님이셨어요. 뭐 그것까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직원들의 퇴사가 너무 잦아서 급여를 높여줄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너무 싼 임금으로 요즘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요즘 분들, 제 나이대 분들이랑 저보다 어린 분들은 그렇게 옛날처럼 조직이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계약관계? 동등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적 계약관계의 베이스에서 서로 이익이 됐을 때 함께 가는 건데 뭐 자기들만 이익을 보고 싶어 하고 우리에겐 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깔려있는 월급인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 황당했던 거는 1분 늦으면 심할서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29분까지는 야근 수당이 포함이 안 돼요. 이것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원래는 캐나다는 법을 알아보니까 시급 근무자 같은 경우는 분 단위로 근무 시간을 쳐줘야 돼요. 29분 야근했다? 그건 야근 수당 안 주면서 1분 늦게 온다? 그건 심할서 써야 된다. 이것도 조금 너무 못돼 처먹지 않았나 사장님 심보가. 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나쁜 분은 아니겠지만 사장님 좀 마인드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어쨌건 간에 성수기는 채워드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도 있고 그런 건 지키자. 부장님이랑 의미가 있으니까. 부장님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이유로 한국인 사무직 비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한인회사가 다 나쁘다거나 한인분들이 나쁜 분들만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편하죠. 그분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있고 사실 누군가가 불편하면 누군가가 편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편안한 시스템을 약한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위해 개선하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분들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고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걸 지키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쁘다라기보다는 더 좋은 기회가 훨씬 많이 있다 캐나다에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일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비추천드리는 직장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입니다. 2021년에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대상으로 선진국 17개 국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동아시아는 일본, 한국, 대만 정도가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이 17개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1등으로 뽑았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가족을 뽑았고 스페인 같은 경우가 건강, 대만 같은 경우는 사회를 뽑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가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두는 것 같았어요. 서양 사회보다.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은 타이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가. 근데 저는 이런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하는 아시아권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워낙 사람들끼리 뭉쳐 살아서 관계 중심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떤 보여주는 것에 조금 더 가치를 두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근데 만약 중국이 껴있었다 이 조사에 저는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아니 한국보다 더
물질을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업이 결혼정보회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서구권이나 라틴 아메리카 쪽 친구들한테 결혼정보회사 얘기를 하면 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사람을 쇼핑하러 가냐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결혼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정보회사가 있지만 중국은 이거보다 한 수 위에요. 신부비라는 게 있어요. 신부비. 결혼을 할 때 신부 가족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관련해서 언론 보도 같은 거 찾아보면은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해요. 이게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하는데 요구하는 거예요. 신부 측에서. 근데 중국 GDP가 우리나라의 3분의 1이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1억 넘는 돈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이게 되게 사회적 이슈라고 합니다. 혼인율이 낮은 게 이런 신부비 요구 때문이기도 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도 캐나다에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아시아권 사람들이 조금 더 동양인처럼 생긴 사람들이 브랜드 로고 크고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인들이 옛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막 되게 로고 크고 이런 옷이 유행이었는데 중국인들이 딱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동아시아 특유의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느낌과 더불어서 후진 독재 국가식 문화가 합쳐진 특유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노동 환경이 최악입니다. 일단 팁 정산 같은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가 않고요. 사업장 분위기가 사람을 쥐어짜는 분위기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테무나 알리바바 이런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 정말 갈려나가잖아요. 노동자가 갈려나가는 게 당연한 분위기. 그 중국 식당이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라서 캐나다의 법을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지만 오너가 가지는 특유의 분위기가 사업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중국 식당을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 식당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중국 식당만큼 일하기 안 좋은 데가 없다 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선진 서구권 국가들이 노동자 인권이나 권리, 노동자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대우해주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라의 물질적 수준과 어느 정도 노동의 인권은 비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에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나라 사람이 오너로 있는 회사에서 오너 마음대로 하기 쉬운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비추천드릴 회사는 일본인이 오너인 회사입니다. 일본이 과거에는 되게 잘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도 낮고 1인당 GDP도 우리나라한테 역전된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본이 좋은 나라인 건 맞기는 한데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안 좋은 나라거든요. 블랙 기업도 많고 노동자 갈아넣는 거 되게 당연하고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한테는 되게 좋은 나라인데 노동자한테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직도 일본은 정장 입고 다닌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복장 자유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장이 아직도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되게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되게 안 좋은 꼰대 문화라든가 갑질 문화 이런 거의 오리지널은 일본인 경우가 되게 많죠.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한테 친숙한 나라잖아요. 워낙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많이 가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되게 잘 살았었고 문화 강국이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K-POP 되게 좋아하니까 한국 아이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류가 많아지는데 토론토에도 일본인 되게 많기도 하고요. 한국인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듯이 일본 사람들도 일본 레스토랑에서 되게 많이 일을 합니다. 일식 레스토랑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일본 식문화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음식점이 많거든요. 스시 같은 게 되게 고급 음식이라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많이 먹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이 운영하는 일식 레스토랑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수직적이래요. 그리고 팁을 떼어먹는 경우도 있고 오너가 받는 거죠. 근데 원래 팁 같은 경우는 서빙하는 사람이나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건데 일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종종 오너들이 팁을 떼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일도 안 하면서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중국 못지않은 것도 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중국보단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워낙 일식 자체가 고급 문화다 보니까 일하는 게 똑같이 좀 거지 같아도 돈은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음식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특정 국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사업장은 좀 비추천드리는데
특정 인종이 몰려있으면 그 다름이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감을 하기 힘들겠죠. 너무 생각하는 거나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아시아권이요. 아시아에서는 제가 봤을 땐 지금 한국만큼 직장 문화나 어떤 근로 문화가 좋은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팁 안 받는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나 팀홀튼 같은 직장 저는 가급적이면 구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일단 들어가서 경험해 보시고 끝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도 다음 스텝을 위한 어떤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